실수 탭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그 세무이급할 때는 실기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만 있어서 메뉴가 이거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세무이급에서는 기타소득이라든지 퇴직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이자 배당 금융소득이라든지 이 원천징수도 같이 문제가 나와요. 근데 오히려 얘네들은 쉬워요. 쉽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얘네들이 과거에 세무 이급했을 때하고 문제 나오는 스타일이 틀리게 나와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도 세무 그 이급 때랑 스타일이 좀 틀리죠. 근데 얘네들이 틀려서 나중 되면 얘네들이 나오면 좋고 얘네들이 싫어요. 그렇게 좀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사원 등록을 가서 보면 자, 아래 체크하는 게 사람 한 명이라도 넣어야 되니까 우리 교재 382페이지에 보면 최종훈 사원이 있죠. 그래서 301번에 최종훈 주민등록번호까지만. 자, 그럼 자, 이제 사원 등록 메뉴를 보면 뭐 입사 연월일이야 얘를 꼭 써야지만 급여 자료 입력에서 월급 줄 수 있도록 사람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여러분 볼게 국외근로 제공이 있죠. 이 국외근로 제공은 지금 우리가 급여 자료 입력 메뉴를 쓸 때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급여 자료 입력할 때 수당 공제 메뉴가 있죠. 자, 그럼 수당 공제에서 우리가 비과세로 해서 국외 근로라고 하게 되면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거나 그러면 우리 100만 원짜리 M01번 비과세 코드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럼 이 국외 근로는 일반적으로 우리 파견 근무하거나 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건데 근데 그 대기업의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대사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비과세 적용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그냥 하는 일이지 힘들게 외국 나가 있는 게 아니죠. 자기 일이 그 일인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비과세 과세 구분하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데 그런데 특정인만 과세 비과세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는 여기에서는 비과세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비과세 만들어도 그냥 입력하면 다 과세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과세 비과세 사람이 여러 명 있다 하더라도 두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비과세를 하고 특정인만 비과세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 사원 등록에서 비과세 선택한 사람만 비과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니 여기에서 체크 안 한 사람은 과세로 나오기 때문에 과세라고 그 두 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체크 안 하면 스마트웨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체크 안 된 사람은 저 항목 자체도 안 떠요. 체크된 사람은 항목이 뜨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우리 여기 기본적으로 설정된 비과세 항목들은 그대로 쓰죠. 그럼 이 야간 근로수당도 생산직도 줄 거고 사무직도 줄 거잖아요. 있으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생산직이 대상에 들어가는 거지 사무직은 대상 자체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사무직은 과세고 과세로 만들고 생산직 중에 조건에 맞는 사람 비과세 넣는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세든 비과세든 그냥 여기에서는 비과세를 쓰고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 여부에 지금은 체크가 안 돼 있는 이유가 생산직이 아니니까 그런데 생산직에 여라고 체크하면 여기 비과세 연장근로 비과세 여부가 되죠. 그럼 자 여기서 체크를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고 체크 안 하면 비과세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그러면 직전연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야 되고 당해연도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모두 다 충족을 해야지만 연장근로 비가 생산직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했던 게 이거예요. 생산직 연장근로 비과세가 되려면 직전 연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야 되고 둘 다 충족해야 돼요.
당의 연도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야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생산직만 해당 사항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연장 근로가 있으면 그냥 일단 비과세 쓴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급여 자료 입력에서는. 그럼 비과세라고 거기서는 쓰지만 여기에서 연장 근로 비과세 이 해당 사항에 들어가는 직원만 여기에다가 여라고 체크를 하면 그 직원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비과세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산직 여부도 여기서 체크할 거고, 뭐 보수월액은 사대보험을 자동으로 반영시킬 거면 쓸 건데 여기에. 근데 반영 무시하고 문제에서 적혀 있는 대로 입력하라는 게 세무사기 시험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써라고 한다면 이 세 개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직원이 퇴사를 했죠. 그러면 자, 우리가 근로소득 우리 중도 정산을 해야 되는 경우, 이제 그만두게 되면 근로소득에 중도 정산을 하면 근로자 퇴직급여 정산할 때 하고, 그리고 퇴직소득 원천징수하기 위해서 퇴직소득자 등록하는 게 시작이 여기 사원 등록에서 퇴사 연월일을 쓰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첫 시작 작업이 얘는 사원 등록에서 우리가 퇴직 연월일을 입력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여기에 써야지만 중도 퇴사자 정산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에서도 뜰 거고, 그럼 우리 퇴직소득하고 중도퇴사 정산하고는 되게 다른 거죠. 중도퇴사 정산하는 건 그만두는 시점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간이세액표에 원천징수 당한 걸 정리해서 주는 거고, 그리고 퇴직소득 원천징수하는 건 정말 퇴직금 가지고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는 아예 다른 거죠. 그럼 지금 이것도 여기에서 이 날짜를 써야 되니까 별말 없이 주면 여기 들어와서 확인해야 돼요. 안 들어와 있으면 여기 넣어야지 그 다음 작업들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부양가족 명세는 우리들이 뭐 다들 많이 한 거니까 얘는 쭉 쓸 거고, 이제 추가 사항이 있죠. 추가 사항에서 중소기업 취업 감면이라든지 우리 세금에 대해서, 혹은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소득세 감면 적용 받는 거는 지금 현재 최대가 5년이에요. 근데 기간 입력하는 예를 보면, 자, 기간 입력하는 방식이 좀 특이한데, 예를 들어서 5월 1일부터 봤죠. 그러면 올해면 2021년 5월 1일부터면 자, 얘 기간 쓸 때 그럼 2, 3, 4, 5, 6 2026년 4월 30일이 아니고 5월 31일로 쓴다라는 거예요. 기간을 쓸 때. 그래서 5년짜리고, 그리고 이 소득세 감면대 최대 5년인 거고, 그리고 90%예요. 소득세를 90% 감면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만약 급여자료 입력이든 뭐 어디에서든 언급이 되면 사원 등록의 추가 사항에서 여라고 쓰고, 방금 그 사항이라면 뭐 지금 얘는 20년도니까 20년도 뭐 5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 감면율 90%로 급여에 반영하라 그러면 매달 급여에서 감면시킬 거예요. 이렇게 쓰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올 20일 날 입사가 되어 있으면 급여 자료 입력에서 이 사람 6월 달 급여를 입력한다고 했을 때, 요거는 30일까지구나. 감면율이 90%가 붙죠. 그럼 여기 있는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90% 감면으로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감면을 급여 자료 입력에서 반영하려고 하면 여기 추가 사항에서 감면율을 적용해야 돼요. 또 우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죠. 그럼 소득세
원천징수 할 때 간이세액표에 대해서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20%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요? 20%?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도 여기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세액표 요율에 80%할 거다 아니면 20%더 낼 거다. 항상 납부하게 되면 부담되니까 12달 동안 나눠서 좀 더 원진수 당하는 게 나중에 내가 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적용하라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는 뭐 나온 적이 없는데 우리 수당공제 보면 항상 학자금 상환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안 뜨죠. 여라고 돼 있는데 급여자료 입력할 때 안 뜨잖아. 이거 뜨게 하고 싶으면 사원 등록에서 여기에 학자금 상환에 여라고 체크한 거 사람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원 등록에서 우리가 지금 입력하는 내용들은 지금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거 하나만 가지고 기출 문제 나오진 않아요. 우리 세무이급 때는 이것만 가지고 5점짜리도 있고 하죠. 근데 뭐 연말정산이나 급여자료명이나 다 같이 섞어서 나와버리지.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얘는 잘 등장을 안 하니까 같이 엮여 있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되죠. 그럼 우리 수당공제에서는 우리 여기 1000번대들은 안 없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1000번대는 기본 만들어져 있는 거고 우리가 아래 추가로 만드는 거는 2000번대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비과세들은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시험에 등장한 게 일찍에 관련된 거, 숙직료 있죠. 그리고 육아수당하고 그리고 직무발명보상금. 얘는 월이 아니고 1년에 500만 원이에요. 한도가. 그리고 또 우리 그 방금 앞에 했던 그 국외 근로수당하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 회사가 건설 감리라든지 원양 어선 탄다라는 그런 특이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100만 원짜리 꼭 대상으로 비과세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럼 이거 말고는 특별하게 있을 게 없는데 그럼 공제 항목에서는 우리 건강보험료를 연초 후에는 계속 그냥 받다가 중간쯤에 전년도 소득세 신고하고 나면 소득이 잡혀가지고 정산을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정산을 했어요. 그러면 소득공제 유형에서 F2번 눌러서 여기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금도 자동으로 기부금에 등록이 되도록 맞춰라고 하면 여기에 기부금이라고 선택을 하실 거고 뭐 사내대출금도 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한 거고 반영되도록 하라면 쓸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뭐 가불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타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정산에 있는 것들도 여기에다가 같이 적어주면 그 항목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당공제를 하는데 연말정산이 발생했을 때 연말정산 금액이 납부할 게 많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연말정산 납부할 게 많으면 3개월 분납이 돼요. 월급 줄 때마다. 그럼 그걸 분납을 하고 싶으면 중도 퇴사자 정산 옆에 화살표 누르면 연말정산 아래 분납 적용이라고 있죠. 지금 이 사람 지금 얘가 2월 달이면 분납 적용이 돼요. 그러면 연말정산했던 게 금액이 납부할 게 예를 들어 150이었다. 나중에 기출문제 있을 거예요. 그러면 150만 원에 15만 원이다. 이렇게 됐죠. 얘를 분납 환급 계산을 하면 50만 원씩 1, 2, 3회차로 분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분납 적용을 누르면 이제 여기에 분납하는 걸로 원천징수 같이 되도록 이렇게 아래쪽에 설정이 될 거예요. 여기 중도대사 정산 여기 아래에 분납한다라고 하면 여기 탭을 이용할 거예요. 이따가 한 회차가 여기 있는 것도 이 책에 있으니까 같이 이해도 볼게요. 그럼 이거 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에 또 반영을 시키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력했다가 내가 또 실수했던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과세 비과세도 받다가 실수해서 다시 수정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금액들이 있겠죠. 그러게 찝찝하면 재계산 누르세요. 재계산 눌러서 어차피 입력해봐야 한 명이 줄고 뭐 많아봐야 두 명이잖아.
그러면 이 전체 사원 선택해서 다시 재계산 눌러가지고 다시 계산하면 직접 입력한 거는 빌 거예요. 비면 그거는 다시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니까 그럼 자동 반영되는 금액의 찝찝함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그럼 지금 방금 한 것 가지고 우리 기출 문제 가지고 보면 먼저 우리 급여자료 입력하고 부양가족 명세하고 동시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좀 볼게요. 자, 714페이지로 가보면 자, 제가 전에 우리 이 시험은 우리 지금 보는 급수는 컴퓨터하고도 친해져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 이유가 생각보다 뭔가 할 거리를 조금 많이 주는 편이에요. 1186번으로 해서 바꾸시고 1186 자, 그럼 지금 이 문제를 먼저 보면 지금 김수철 사원에 대한 부양가족 및 급여 자료다. 부양가족은 주어진 자료의 소득 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부양가족 공제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세부담 최소화 위에 모두 김수철이 적용받기로 한다. 그 문제에서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작성하고 그리고 2020년 9월 귀속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럼 두 개 다 시킨 거죠. 필요한 수당문제 항목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불어 체크를 하래요. 자, 그럼 먼저 부양가족 자료를 보면 자, 먼저 판정부터 해볼게요. 자, 본인은 뭐 총급여가 5,580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 지금 다른 곳에 적용될 거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배우자는 나이 제한은 없죠. 그럼 소득 금액이 없어야 되는데 근로소득자고 총급여 500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원래 종합소득금액하고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 100만 원 이하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5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죠. 그죠? 맞죠?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될까? 안 하고 그냥 하면 될까? 이제 그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500만 원이니까 되겠죠? 자, 그리고 강윤주 김수철의 어머니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인데 자, 어머니가 저당권 사용료 인세 총수익 금액이 있어요. 자, 그럼 600만 원 있네요. 자, 그럼 이거 무슨 소득이죠? 기타 소득이죠.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야? 기타 소득 금액으로 바꾸면 얼마야? 자, 우리는 기타 소득은 불로소득과 불로소득이 아닌 걸로 나눠줘요. 불로소득이라고 말한 건 복권 당첨이라든지 아니면 그 우리 경륜 슬롯 머신이 노름 있죠? 불로소득이잖아. 그거는 실제 지출 경비만 인정할 거예요. 아무래도 로또 같은 경우는 1,000원. 그럼 필요경비 빼봐야 뭐 얼마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불로소득이 아닌 거는 나의 노력이 들어간 것들 원고료나 뭐 아니면 일시적 강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실제 필요경비하고 추정 필요경비 중에 큰 걸 인정해 줄 거예요. 자, 기억해 두세요. 큰 거예요. 나중에 우리 기타 소득할 때 필요경비 보면서 수정해 줘야 될 거예요. 그럼 큰 거 해주는 건데 지금 필요경비가 없으면 추정 필요경비를 주겠죠. 그럼 자, 두 개 기억하세요. 하나는 우리 경진대회 주무관청에서 등록한 경진대회의 상금 서로 경쟁하는 거 그거하고 그리고 우리 주택의 우리 위약 해약금 중에서 주택 입주 지체 상금
두 개만 기억하세요. 이 두 개는 80%예요. 방금 제가 말했던 거. 그럼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60%예요. 그럼 얘는 지금 60% 필요경비, 추정 필요경비가 되죠. 그러면 40%가 소득금액이라는 거니까 240만 원이에요. 그럼 240만 원이라는 거는 자, 우리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까지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되죠. 선택적 분리과세가 된다는 건 종합과세 시켜버려서 기본문제 대상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이 6% 세금 나오도록 계산시켜버리는 게 나한테 유리할지, 아니면 방금 240만 원에 20% 세금 기타 소득의 세율을 해서 분리과세 시켜버리고 내가 기본문제 받는 게 우리 가족한테 유리할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선택적 분리과세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특별한 게 없으면 이제 본인이 다 받는 걸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240만 원이면 300만 원 이하니까 소득 금액이, 그럼 소득이 없으신 거죠. 그럼 소득 금액은 없어지니까, 그럼 장애가 있으면 뭐 나이든 뭐든 따질 필요 없으니까 기본문제 대상이 될 거고, 자녀는 지금 17년생이면 3살, 지금 20년도 기준으로 얘는 올해 태어났죠. 둘째면 우리 출산 입양 세액공제 357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중에 둘째라서 둘째 체크해 줄 거고, 김현철은 동생은 지금 고등학생이네요. 17살. 그럼 형제 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니까 나이에 되고, 총 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이지만 1년 근로소득이죠. 1년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소득 금액이 없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모두가 다 기본문제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자, 이것만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요. 자, 우리 인적 공제에서 자, 보세요. 자, 기본 공제라는 건 본인 플러스 부양 가족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는 건 세율 부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렇게 잡으세요. 자, 지금 이 페이지는 잠시 후에 보고 278페이지를 펴보세요. 여기 보시면 소득세 계산 구조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안 적혀 있는 게, 자, 계산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소득이 있어요. 그럼 소득에다가 우리가 비과세가 있으면 빼고, 그리고 분리과세가 있으면 빼고, 그럼 얘네들을 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익금액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 수익금액에다가 이제 우리가 필요경비조를 빼면, 그러면 이걸 소득금액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소득금액에다가 소득공제를 빼면,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과세표준이라는 건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과세표준이라는 이야기 들었었죠. 과세표준은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이에요. 그럼 이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이제 세율을 곱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산출 세액이 나올 거고, 이 세금에다가 우리는 세액 공제나 아니면 감면을 뺄 거예요. 그리고 뭐 가산세가 있으면 더하고 기납부세액 빼면 차감납부세액이 나오게 될 건데,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는 과세표준을 구하기 지금 전 단계예요. 세금 나오기 지금 하고 있는 소득공제나 인적공제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자, 소득은 사업소득자로 치면 매출액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과세표준은 세율을 부과하는 건데 세금 부과 안 하겠다라는 것들은 다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금액 되기 전에 빼는 것들이니까 세금 국가가 과세금 포기한 비과세 빼는 거고,
그리고 분리과세라는 건 종합소득 중에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거죠. 그죠? 자, 우리 분리과세라는 건 원천징수가 안 되면 분리과세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떼이고 나서 더 이상 이 돈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하는 행동을 안 하겠다는 게 분리과세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세금 부과할 금액 구하는 거니까 세금 다 냈고 부과 안 하겠다는 거죠. 이미 세금 내고 끝낸 거니까 빼는 거고, 그럼 여기에 필요경비나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가 없는 우리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근로소득 공제 그리고 연금소득 공제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금융소득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는 소득이죠. 그러면 이 소득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빼줄 거라는 거예요. 이 소득 공제가 종합소득 공제가 있고 특별소득 공제가 있어요. 그럼 종합소득 공제에 지금 인적 공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합소득 공제. 그럼 지금 여기에 들어간다는 건 제가 150만 원 말하는 것도 과세 표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세율이 높은 구간에 맞는 사업자들 있죠. 우리 45% 만약에 꿈 같은 세율을 받는다든지 5% 받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소득공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24% 받고 있잖아. 100만 원만 소득공제를 받아도 24만 원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6% 구간 맞는 사람은 100만 원짜리 넣어봐야 6만 원밖에 공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과거에 세액공제로 다 내려버린 거예요. 왜냐면 소득이 큰 사람만 유리하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소득공제 쪽에 치중하는 거예요. 높은 세율을 줄이는 거니까. 그리고 소득이 작으신 분들은 오히려 세액공제 쪽에 치중을 하는 게 내가 내 세금이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 소득공제 부분도 보는 건데, 이 인적공제 할 때에 지금 우리는 그 사람의 소득 금액을 가지고 부양가족들을 따지죠. 그럼 이 부양가족들이 소득에서부터 소득 금액으로 올 때까지 우리는 필요경비라든지 비과세라든지 분리과세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 당첨됐어요. 5억에 됐어. 그럼 기타 소득이 5억인 거예요. 우리 부양가족이. 그런데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잖아. 그럼 여기서 5억을 빼게 되겠죠. 그래서 소득금액이 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이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소득금액이 0원이 되면 그 사람은 우리는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소득세법에서 봐요. 연간 100만 원 이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 급여를 따지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지금 제가 50만 원씩 해줄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 자,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가 공제 부양 가족의 범위는 본인과 수평적, 수직적 관계예요. 본인과 수평적, 수직적 관계라는 건 나하고 가장 수평적인 게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리고 수직적 관계가 나의 직계존속, 그리고 나의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대상자인데 그 가지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 나한테는 조카 다 대상자가 아니에요. 있으면 아예 입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이것도 안 돼요. 근데 직계비속의 자녀는 돼요. 손자는. 나하고 수직적 관계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 부양가족 범위의 대상이 수평적, 수직적 관계가 대상자니까 이 사람들은 다 써서 기본공제 조건이 맞으면 쓰고 아니면 부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부양가족의 동거를 따지는 관계가 있는데, 이 동거를 따지는 거는 직계존속과 그리고 형제자매만 따지는 거예요. 직계비속은 동거 유무를 불문하고 내가 부양한다고 보는 거예요. 유학을 보내도 직계비속은 내가 지금 부양하고 있고 뒷바라지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배우자는 동거 유무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하고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만 따지는데 같이 안 살아도 주거 형평상 같이 살고 싶은데 집이 작거나 아니 몸이 아파서 요양 목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는 같이 동거하는 걸로 간주해 줄 거예요. 그럼 그냥 외국에 이민가 있거나 그러면 외국 산다 그러면 그냥 동거를 같이 안 하니까 존재 조건이 안 될 거고, 그리고 그다음 이제 따질 게 부양 가족의 소득 금액인 거예요. 그때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부양한다는 건 내가 데리고 내 월급 가지고 먹고 산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이 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이 금액이 지금 얘가 우리 2배 사근 연기로 여러분도 공부하셨던 거 있죠? 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 기타 그리고 종합 소득 금액하고 간이 작으니까, 그리고 우리 분류가세 따로 한 개씩 한 개씩 따로 계산하겠다는 거 합산 안 하고, 그게 퇴직 소득 금액 양도 소득 금액을 합친 게 연간 100만 원 이하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때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는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주의할 게 이 근로소득자가 우리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이때는 우리 500만 원 이하는 근로소득 공제 70%를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면 나의 부양가족 어머니가 총급여가 300만 원이 있으시고 그리고 양도소득 금액이 20만 원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총급여만 있었으면은 문제가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데 다른 소득과 함께 있으면 그때는 우리는 근로소득 공제 빼서 근로소득 금액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500만 원 이하는 70%이기 때문에 총급여는 근로소득이에요. 그러면 210만 원이 우리는 근로소득 공제가 되겠죠.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은 9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양가족의 총 소득 금액은 11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래서 근로소득만이라는 걸 따져라는 이야기예요. 타소득이 있으면 이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70% 500만 원 이하 70%면 기억하냐면 이것보다 더 높으면 일단 끝났어요. 안 돼요.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인 것만 70% 이거 하나만 우리 시험 목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자 우리 분리과세 같은 거 생각을 할 건데, 자 그럼 자 우리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게 소득이 있죠.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금융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소득 금액은 동일하게 간주를 해요. 이론에 나와도 정확한 지문이에요. 그럼 얘는 우리는 전제 조건이 국내 원천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국외 원천 금융소득은 죄송해요. 그 전에 그럼 국내 원천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종합과세를 하는 거예요. 2,100이면 그냥 금융소득 금액이 이 사람은 2,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한참 넘어가게 되죠. 근데 국외 원천이라 그러면 분리과세란 말이 되나요? 분리과세는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해서 세금 안 내도 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분리과세란 말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한마디로 그 외에 원천징수 당하지 않는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2천만 원의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부 종합과세라고 표현하는 거고, 얘는 그냥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하는 거죠. 다음 사업소득에서 사업소득이래, 죄송해요. 그 연금소득에서, 자, 공적연금은 연금만 있는 경우는 이때는 1월에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죠. 그죠? 그런데 자, 사적 연금 소득이 연 1,200만 원 이하이면 이때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되는 거예요. 선택적 분리과세가. 공적연금은 연금만 있는 경우는 1월 달에, 왜냐하면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있는 사람은 연금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떼일 거예요. 그럼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떼였다는 건 연합적 원천징수죠. 근데 이것만 있으니까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할 거예요. 결정세액 내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해 줄 거란 이야기예요. 또 기타 소득에서는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되죠. 그죠? 그럼 이 기타 소득 금액, 얘는 저 위에 연금 소득은 사적 연금 소득이에요. 소득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기타 소득에서는 기타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해요. 자, 그리고 자, 우리 뒤에 기타 소득자 입력 때문에도 기억하셔야 될 게, 자, 퇴직 후 수령하는 직무 발명 보상금이 있어요. 얘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돼요. 퇴직 전이면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근로소득이 되는 거고, 퇴직 후면 우리는 기타 소득이 되는 건데, 얘는 500만 원이 비과세인 거는 근로소득이랑 똑같아요. 그럼 이 500만 원 비과세 초과한 금액 있죠? 그러면 이 비과세 초과액 300만 원까지 이하도 선택적 분리과세가 돼요. 800까지는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면 800까지는. 자, 그리고 이 기타 소득에서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자, 우리 불로소득이라고 말하는 것들 있죠. 그거는 무조건 실제 필요 경비를 쓸 건데, 그 우리 추정 필요 경비를 하는 거에서 우리는 추정 필요 경비와 실제 지출 경비 중에 우리는 큰 금액을 인정해 줄 거예요. 큰 금액. 그럼 추정 필요 경비 80% 인정해 주는 건, 얘는 항목이 경진대회 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얘네들은 80%고, 나머지 불로소득이 아닌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60%예요. 60% 나머지들은. 그래서 얘 한계가 더 있긴 한데 서화 골동품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몇 년 이내 거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만 기억하라고 했던 거고, 그럼 그 외에 원고료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60% 필요경비니까 필요경비 빼야 소득금액이 나올 거잖아. 그래서 소득금액으로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불로소득들 있죠. 불로소득은 전부 다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근데 우리 기억할 때는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건데, 이거 말고 슬롯머신, 경륜, 경마 이런 것들 있죠. 그것도 그 사람들이 그 돈 받아갔을 때 나중에 세금 낼 만큼 돈 가지고 있을 확률이 없어요. 그 자리 다 써버릴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얘들은 분리과세 시켜가지고 세금 좀 더 많이 떼가지고 끝내버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또 기억해야 될 게, 근로소득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죠.
왜냐하면 일용직 근로자가 1년 동안 내가 어디서 일했는지 기억도 다 못할 건데 그 돈을 다 정리해가지고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용 근로소득도 무조건 분리가 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다시 714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거죠. 근로소득자 총급여 500만 원이라서 배우자 소득이 없는 걸로 되어서 되는 거고, 이건 기타 소득인데 20% 경비하니까 40%라서 240만 원, 그래서 선택적 분리가 된 거고, 그리고 동생은 일용 근로소득이 있어서 그냥 무조건 분리가 됐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고 정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문제 없으니까 나이만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이 나이가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또 안 보이니까 연결해서 보면 부양가족 때 부양가족 나이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배우자와 장애인은 제외하고 나이를 따질 거예요. 나이를. 그럼 이 세법상 만 나이는 당해 연도 빼기 출생 연도를 한 거예요. 우리 뭐 생일 지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21년도잖아 올해. 그럼 21년도 빼기 이 사람 태어난 연도를 쓰면 그게 세법상 나이의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기준으로 해서 세법상 나이를 따져서 이 조건에 다 부합이 되면 부양가족으로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없으면 본인 150만 원은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고, 본인에 대해서는 따질 거 없어요. 그냥 본인한테 해주는 거. 내가 1억을 벌든 1년에 100만 원을 벌든 해주는 거고, 추가로 부양가족이 이런 조건 안에 있으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가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인데, 그럼 여기에 추가공제를 해줄 거예요. 추가공제는 전제 조건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전제 조건이에요. 기본공제가 안 되면 추가공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든 부양가족이든 모두 다 되는 추가공제는 먼저 경로자. 자, 경로자는 세법상 만 나이 70세 이상이 되면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줄 거고, 장애인에 대한 경우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득 금액에 문제 없어서 되면 본인이든 부양가족이든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만 되는 게 있는데, 적용이 되는 게 첫 번째 부녀자 공제를 보면, 부녀자 공제는 본인이 여성 근로자인데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전제 조건으로, 첫 번째는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배우자가 없는데, 근데 여기에 우리가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결혼 안 한 미혼 여성이거나 그런데 어머니를 60세 넘고 소득 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든지, 아니면 20세 이하의 동생을 내가 데리고 지금 살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부녀자 공제로 해서 이 경우에는 추가로 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50만 원을. 자, 그리고 한부모 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본인만 대상인데, 얘는 배우자가 없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고, 여기에 기본 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양가족을 판정하는 시기에서 그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장애가 치유되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를 할 건데, 사망을 하면 전날이 올해 기속이면 올해까지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기본 공제나 추가 공제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 공제도 우리 올해 장애가 치유됐다 하더라도
올해 귀속이 전날이 귀속이 되어 있으면 공제를 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혼을 했잖아. 결혼하면 올해 1월 1일 날 결혼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올해 안에 결혼하면 배우자 공제를 해줘요. 그럼 그걸 다른 말로 반대로 말하면 이혼을 하게 되면 즉시 남남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배우자 공제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혼하면 즉시 남남이니까 여러분은 뭘 찾아야 되냐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됐죠.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이 있는지 봐야 돼요. 있으면 한부모 공제 해야 되겠죠. 이거는 100만 원 추가 공제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 되니까 세부담 최소화하라고 하면 한부모 공제를 하게 되겠죠. 이해가셨죠? 지금 이 조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제를 하는 걸 지금 부양가족을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세액 공제가 들어가지는데 과거에는 자녀세액 공제는 20세 이하면 자녀세액 공제가 됐죠. 첫째, 한 명, 두 명까지는 15만 원씩, 세 명째부터는 30만 원씩 됐는데 지금 6세 이하는 안 돼요. 그래서 안 뜰 거예요. 근데 6세 이하는 안 해주는 이유가 1인당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해요. 그럼 아동수당 받는 게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로 빼주는 건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지금 했던 부양가족 자료 가지고 자, 사원 등록에 가서 김수철 씨의 부양가족 명세에 가서 자, 지금 이 문제에서 본인에 대해서는 특이한 점이 없었죠. 자, 그럼 우리 오윤이 배우자 아래 번호 보셔도 되고 F2번 눌러도 가족 선택하게 되죠. 편한 거 쓰시고 오윤이는 자, 배우자고 특이사항이 없고 어머니 강윤주 자, 어머니는 장애가 있으셨죠.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고 다음 자녀 김현우 자녀 김현준 얘는 둘째고 둘째로 해야 50만 원 세액 공제가 되죠. 그리고 형제자매 김현철 동생도 되고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 사람의 그 총급여를 가지고 연말정산이라는 건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조건들을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의 결정세액이 계산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 입력할 때 세대주도 아니다 말 나오면 여기서 체크를 하세요. 만약에 세대주 아닌 걸로 나올 때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세대원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이건 뭐 사람을 누구 체크한다가 아니고 그냥 본인 거 쓰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세대주 아니고 세대원인 경우에는 세대원이다. 자, 우리 급여자료 입력은 좀 쉬었다 갑시다.